안녕하십니까. 토픽2 쓰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4강에서는 모의고사 2회 쓰기 51번부터 53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번 문제입니다. 51번 문제는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배점은 10점이고 빈칸 하나당 각 5점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51번 문제를 쉽고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51번 문제를 쉽고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제목에서 단서를 찾는 것입니다. 51번에 제출된 이 글은 보통 안내문 혹은 공고문, 편지글과 같은 생활문, 실용문의로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 있고, 제목에는 이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빈칸에 들어갈 말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접속 부사나 앞뒤 문장을 통해서 글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빈칸은 글의 맥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표현되는 글로서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정확하게 알아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앞뒤 문장, 접속 부사나 앞뒤 문장을 통해서 글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목과 그리고 맥락 파악을 통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목과 맥락을 파악하여 빈칸에 들어갈 말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정원 소독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정원 소독을 안내하는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글에는 정원 소독을 합니다, 정원 소독을 실시합니다, 혹은 정원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와 같은 표현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본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아파트 전체 정원 소독을 나왔죠? 정원 소독을, 그리고 마침표 서술어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정원 소독을 합니다. 정원 소독을 합니다. 정원 소독을 실시합니다. 혹은 정원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와 같은 표현이 알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소독하는 시간 동안 1층 세대의 창문을 니은, 그리고 서술어가 들어갈 자리죠. 마지막 문장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의 내용은 정원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니 1층 세대는 창문을 닫아 주십시오. 이러한 맥락으로 전개되는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문을 닫아 주십시오. 닫아 주십시오. 혹은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은 표현이 들어가면 알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답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시합니다. 또 니은에는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닫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이
알맞은 말을 찾아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52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2번 문제입니다. 52번 문제도 5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점수는 10점이고 빈칸 하나당 5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52번 문제는 51번 문제가 실용문인 52번 문제는 51번 문제에 제출되는 지문이 안내문, 공고문과 같은 실용문인데 반해 52번 문제로 제출되는 지문은 설명문 혹은 논설문과 같은 글입니다. 그래서 52번 문제는 51번 문제에 비해서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52번 문제를 쉽고 빠르게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52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52번 문제를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2번 문제를 쉽고 빠르게 푸는 첫 번째 방법은 먼저 핵심어를 찾는 것입니다. 핵심어를 먼저 찾아서 그 다음에 핵심어를 찾은 후에 그 핵심어를 가지고서 글 쓴 사람의 이 글에서 이 지문에서 글을 쓴 사람이 글쓴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쓰려고 하는지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문을 읽고 바로 중심 생각을 파악할 수 있으시면은 그러면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문은 보통 설명문 혹은 논설문인데 이렇게 빈칸이 있을 경우에는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심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핵심어를 찾으면 그 핵심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심 생각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중심 생각을 파악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어떤 말이 적당한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그리고 정확한 정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핵심어를 찾고 핵심을 통해서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핵심어를 찾는 게 다소 좀 어려운 핵심어를 찾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수험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핵심어를 쉽고 빠르게 또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어를 쉽고 빠르게 찾는 방법은, 자, 핵심어는 먼저 첫 문장에서 핵심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문으로 출제된 이 글은 매우 압축적이고 압축적인 글이 지문으로 출제된 이 글은 매우 압축적인 글이기 때문에 첫 문장에서부터 핵심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심지어는 중심 생각까지 첫 문장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 여러분들이 핵심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중심 생각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서 핵심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핵심어는 첫 문장에서 명사 중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핵심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어는 내용어는 명사나 형용사, 동사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핵심어는 명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명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어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핵심어를 가지고 다른 문장, 주로 대부분 여기서는 두 번째 문장과 연관지어서
이해를 하시면 쉽게 중심 생각까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에 있는 컵이나 냄비, 주전자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두드려 보면 모두 다 다른 소리가 난다. 예.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어가 보이나요? 예, 선생님 눈에는 소리입니다. 소리. 그리고 다른 소리. 소리를 수식해주는 다른 소리. 소리가 선생님이 볼 때는 핵심어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린 물체가 흔들릴 때 주변의 공기도 함께 흔들리면서 우리의 귀에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데 그 이유는 사물이 가진 재질과 모양에 따라 흔들리는 정도가 빈칸이 나오고 마침표가 있습니다. 서술어가 들어갈 자리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까지 이어서 읽어보니까 이 글쓴이는 소리에 대해서 소리가 다른 소리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중심 생각은 이 글쓴이의 중심 생각은 다른 소리가 나는 이유에 대한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에는 글쓴이가 다른 소리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글쓴이가 다른 소리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읽어보시면 어떤 글이 어떤 표현이 알맞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두드린 물체가 흔들릴 때 주변의 공기도 함께 흔들리면서 우리의 귀에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데 그 이유는 다른 소리가 나는 이유는 사물이 가진 재질과 모양에 따라 흔들리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게 좋겠죠.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소리가 나는 이유는 재질과 모양에 따라 흔들리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악기도, 자, 이번에는 악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악기도 소리가 다르게 나는데 악기가 소리가 다르게 나는 이유도 생긴 모양이나 만든 재질, 재료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양이나 재료에 따라 다양한 생긴 모양이나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소리도 다르게 난다. 다양한 소리가 나는 것이다 라고 해야겠죠. 다양한 소리가 나는 것이다. 다양한 소리는 다른 소리, 다양한 소리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다르기 때문이다. 니은에는 소리가 나는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알맞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에 있는 컵이나 냄비, 주전자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두드려 보면 모두 다 다른 소리가 난다. 두드린 물체가 흔들릴 때 주변의 공기도 함께 흔들리면서 우리의 귀에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데 그 이유는 사물이 가진 재질과 모양에 따라 흔들리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악기도 생긴 모양이나 만든 재료에 따라 다양한 소리가 나는 것이다.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억에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니은에는 소리를 내는 혹은 소리가 나는.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이 소리가 나는이라고 썼는데 소리를 내는도 가능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악기도 생긴 모양이나 만든 재료에 따라 다양한 소리를 내는 것이다. 가능하죠. 이와 같이 해서 핵심어를 찾고 중심 생각을 파악하면 빈칸에 들어갈 말이 어떤 표현이 적당한지, 어떤 표현이 가장 알맞은지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53번 그래프 설명하기 문제입니다. 네. 자, 그래프 설명하기는 다른 문제, 즉 51번 문제나 52번 문제에 비해서는 지문이 글이 아니라 그래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 혹은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53번 문제는 오히려 51번이나 52번 문제에 비해서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래프를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문제를 이해하는 건 쉬운데 53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53번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3번 문제는 그래프를 설명할 때 순위 표현 그리고 정도 표현 혹은 증감 표현 이러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조화롭게 그리고 서로 어울리도록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음은 1990년부터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 변화와 2030년 예상치에 대한 자료이다. 이 내용을 200자에서 300자의 글로 쓰시오. 단 글의 제목은 쓰지 마시오. 예. 자, 문제에 두 가지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시사항은 200자에서 300자의 글로 쓰라고 하는 글자 수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글의 제목은 쓰지 마시오라고 하는 글 제목을 쓰지 말라고 하는 지시사항입니다. 자, 먼저 글자 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글자 수는 200자에서 300자 내로 반드시 쓰시기 바랍니다. 만일 200자보다 모자르게 쓰게 되면은 그래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300자를 넘어가면 설명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해야 되는데 300자를 넘어가면 간단 명료한 것이 아니라 구구절절히 불필요한 설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감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출제되는 이 그래프는 200에서 300자의 글로 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충분히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한다면 반드시 200에서 300자의 글자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자에서 300자 내로 글자를 쓰게 되면 그게 충분하고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쓴 설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의 제목을 쓰지 마시오라고 하는 지시문은 여기 나오는 글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답지에 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제목은 여러분들이 답지에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글의 제목을 쓰지 마시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이 의미는 한국에서 원어민들이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시험을 보는 논술 문제에서 정답지를 원고지를 사용하여 작성을 할 때 원칙이 첫째 줄은 비우고 둘째 줄에 중앙에 제목을 쓰고 셋째 줄을 비우고 그 다음에 넷째 줄 두 번째 칸부터 답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토픽2 쓰기에서는 그와 같은 원칙을 무시하고 토픽2 쓰기에서는 원고지를 쓰실 때 첫 번째 줄 두 번째 칸부터 답지를 작성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쓰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답안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53번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전체적으로 어떻게 글을 구성할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프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그래프를 보시고 그래프를 먼저 이해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한 그래프를 어떻게 설명을 할지, 어떻게 구성을 해서 설명을 할지를 구조를 짜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래프는 먼저 제목을 통해서 첫 번째 문장을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14세 이하와 15세에서 64세 그리고 65세 이상의 65세 이상의 인구 구성비 변화가 그래프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은 두 번째 문장은 14세 이하의 인구 구성비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15세에서 64세의 인구 구성비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은 65세 이상의 인구 구성비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53번 문제는 보통 5문장이나 6문장 정도가 적당하고 5문장이나 6문장을 구성했을 때 200자에서 300자의 글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이 그래프는 제목에서 한 문장 그리고 14세 이하의 인구 구성비 그리고 15세에서 64세 인구 구성비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 구성비 이렇게 4개 문장밖에 안 나와서 200자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써보면 200자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래프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 그래프를 충분히 설명하면 당연히 200자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그래프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은 제목에서 이 그래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좋겠죠. 1990년부터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 변화와 2030년 예상치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목은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문장으로 만들면 첫 번째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첫 번째 문장을 써보겠습니다. 1990년부터의 연령비 인구 구성비 변화와 2030년 예상치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14세 이하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 변화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 두 번째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14세 이하의 경우에는 이 1990년에 25.6%에서 25.6%에서 이렇게 증가했죠? 증가했는데 계속적으로 증가했죠? 계속적으로 25.6%에서 계속 감소했죠. 계속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를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지우고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 감소했죠.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예, 1990년에 25.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 12.4%까지 예, 12.4%까지 예, 줄어들었다. 예, 줄어들었고 여기까지는 실제로 인구 구성비가 변화한 거죠. 그리고 2030년은 뭐예요? 예, 예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끊어주고 1990년에 25.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 12.4%까지 줄어들었고 2030년에는 11.4%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두 번째 문장 14세 이하의 인구 구성비 변화에 대한 문장은 13세 이하의 경우에는 1990년에 25.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 12.4%까지 줄어들었고 2030년에는 11.4%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두 번째 문장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잡하니까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14세 이하에 관한 문장이었습니다. 복잡하니까 지우고 다시 지우고 복잡하니까 지우고 세 번째 문장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세 이하가 두 번째 문장이었고, 자, 15세에서 64세까지 세 번째 문장입니다. 네. 자, 세 번째 문장은 여기다 쓸게요. 세 번째 문장은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의 구성비 변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4세 이하의 경우에는 이렇다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또한 혹은 뭐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죠. 또한 그리고 15세에서 64세까지는 15세에서 64세는 1990년에 69.3%에서 아까 전에 14세 이하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고 지금 15세에서 64세의 경우에는 늘었다가 줄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늘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조금씩 늘었다가 줄었죠. 늘었다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보면은 늘었죠. 조금 늘었죠. 그래서 69.3%에서 2020년에 72%까지 약간 늘었고 혹은 소폭 늘었고 혹은 뭐 조금 늘었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2030년에는 오히려 줄었죠. 그러면 여기서 약간 늘었고 2030년에는 줄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약간 늘었으나 이렇게 반대되는 표현을 써줘야겠죠. 그래서 15세에서 64세는 1990년에 69.3%에서 2020년에 72%까지 약간 늘었으나
2030년에는 64.4%까지 까지보다는 로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64.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하시면 세 번째 문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15세에서 64세는 1990년에 69.3%에서 2020년에 72%까지 약간 늘었으나 2030년에는 64.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장은 65세 이상의 인구 구성비 변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네 번째 문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65세 이상은 이거 지우고 하겠습니다. 지우고 갈게요. 지우고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5세 이상은 1990년에 5.1%에서 자, 15세 이상은 지속적으로 줄었죠. 지속적으로 줄었고 65세 이상은 지속적으로 늘었죠. 그래서 65세 이상은 1990년에 5.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줄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다른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혹은 뭐 꾸준히 증가하여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 15.6%까지 늘어났고 자, 여기서는 증가하여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는 늘어났고라고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 15.6%까지 늘어났고 그리고 2030년에는 24.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65세 이상은 1990년에 5.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 15.6%까지 늘어났고 그리고 2030년에는 24.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시면 단 4문장이지만 충분히 200자를 훨씬 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지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부터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 변화와 2030년 예상치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4세 이하의 경우에는 1990년에 25.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12.4%까지 줄어들었으며 2030년에는 11.4%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15세에서 64세까지는 1990년에 69.3%에서 2020년에 72%까지
증가하였으나 2030년에는 64.4%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은 1990년에 5.1%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15.6%까지 늘어났으며 2030년에는 24.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 이와 같이 쓰시면 자 200자를 훨씬 넘었죠. 거의 뭐 240자, 250자까지 이렇게 충분히 그래프를 설명하면 네 문장이지만 이와 같이 200자를 훨씬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그래프를 설명한 이 글은 이렇게 쓰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써주시면 30점 만점에 거의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토픽 투쓰기 51번부터 53번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